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야, 드디어 이게 뭐 국산차인데 왜 이렇게 희귀한 거죠? 어지간한 수입차보다 더 희귀한 기아 엘란을 오늘 이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사실 기아 엘란은 진작부터 리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차가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저희 리뷰는 뭐 어차피 이 구독자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건데 드디어 차를 하나 협조가 됐습니다. 기아 엘란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기아 엘란은 국내에서 1996년부터 그 생산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사실 정하자. 이건 말이 워낙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뭐 거의 한 4, 5년간을 생산했던 차량인데 그 당시에 판매 가격은 2,650만 원인가 2,7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근데 왜 이 차가 그렇게 비쌌는지, 또 왜 길에서 잘 안 보이는지, 뭐 여러 가지, 또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도대체 이게 기아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차를 만들었는지,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뭔 차인지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는 좀 이상한 차죠.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모양을 제가 외모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앞모습, 와, 물론 이 차가 지금 서스펜션 튜닝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낮아지긴 했지만,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원래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말했죠. 왜냐하면 이 차는 원래 기아가 개발한 게 아니고 영국의 로터스, 여기도 붙어 있죠. 로터스 현재 국내에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영국 로터스사가 80년대에 개발했던 엘란 M 베이라는 차를 기아 자동차가 판권을 그대로 사들여서 만든 차거든요. 판권과 뭐 나머지 부품과 일부 시설들을 다 양도받았다고 해요. 그럼 로터스 엘란은 또 뭐야? 로터스 엘란 이러면 사실은 5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판매한 FR,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차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아요. 작은 2인승. 근데 작고 엔진도 뭐 1600cc 이 정도였는데 스포츠카였어요. 자, 이제 이러면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아니 1600cc가 왜 스포츠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카 이러면 막 이미지가 일단 시속 300km를 달려야 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스포츠카는 힘이 세거나 최고속이 빨라서 스포츠카가 아니고 운동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뭐 최고속이 빠른 것보다는 그 운동 성능을 굉장히 추구했다는 면에서 로터스는 항상 대단한 회사였죠. 왜? 로터스는 경량화, 그죠? 라이트 웨이트를 강조한 회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엘란이라는 차가 50년대, 60년대쯤에 데뷔했다가, 저도 정확한 연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찾아보세요. 60년도겠다. 60년도쯤에 데뷔했다가 70년도 중반쯤에 단종이 돼요. 그리고 또 후속차가 없이 쭉 그 이름이 끊어져 있다가 난데없이 80년대에 들어서 M100, 같은 엘란이라는데 코드는 M100으로 바꿔요. 엘란이라는 이름으로 전륜구동으로,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로 딱 데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로터스가 했던 말은 이제 전륜구동 차도 충분히 스포츠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의 주장이었을 뿐인가 봐요. 왜냐하면 판매에서 완전히 폭삭망했거든요. 자, 그러면 기아 엘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로터스 엘란은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뭘 믿고 도대체 FF임에도 이제 자기가 진정한 스포츠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 엘란은 프론트 엔진, 프론트 미드십은 아니었어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FR 방식이었는데, 로터스 엘란이 데뷔한 거는, 로터스 엘란도 데뷔가 원래 그 전에 막 이제 데뷔한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거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겠죠. 86년? 뭐 이때쯤 데뷔한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터스 입장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조금 뒤의 시기에는 바로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마츠다 MX-5 NA가 등장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시기에 누가 봐도 로터스 엘란의 후속 모델은 마츠다 MX-5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근데 난데없이 로터스는 FF를 가지고 나타나요, 이상해. 자, 그러면 일단 기아 엘란을 말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애매한 게 기아 엘란이 로터스 엘란이고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그렇다면 자, 그랬던 로터스는 일단 뭐 차의 설계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역사를 조금만 더 짚어보자고요. 그랬던 그 로터스 엘란, 자, 로터스 엘란은 조금 복잡해요. 엔진과 변속기는 이스즈. 여러분, 이스즈가 우리나라에는 그냥 트럭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즈가 그 당시에 만드는 차 중에 피아자라는 차도 있었고, 이스즈 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고 차체는 로터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것을 기아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엔진과 변속기는 국산을 써요. 열어놓고 얘기해 볼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즈는 사실 또 이스즈의 지분 위에 이스즈의 대주주가 또 누구였냐면, 대주 중에 하나가 GM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즈 엔진은 또 어디서 왔냐면은 또 오펠이랑 관계가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오펠도 GM이랑 관계가 있었으니까. 자, 볼까요? 자, 로터스에서는 1600cc 이스즈제 자연흡기 또는 터보 차저가 장착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기아 엘란이 되면서 달라진 부분은 엔진을 기아가 최초로 개발한 또는 뭐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엔진은 T8D였어요. 근데 이제 기아 여기 엘란에 올라가면서 TSG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뭐 그 모델은 똑같아요. 사실 DOCC임에도 불구하고 압축비가 굉장히 낮아요. 제 기억에 9.5대1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낮은 압축비에 그래도 뭐 이게 원래 이 엔진은 개발될 때 크레도스, 기아의 크레도스 또는 세피아의 점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차에 사용하려고 기아가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의문을 가져야죠. 그럼 그전에는 기아 엔진이 없었습니까? 엔진을 만들긴 했지만 자체 설계 엔진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기아는 요 시점에는 마츠다하고 기술제였기 때문에 마츠다 설계의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엔진들이 뭐 우리가 알고 계신 캐피탈, 세피아, 여기 들어갔죠. 포텐샤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것도 복잡하네. 또 포텐샤에 들어간 엔진은 사실 또 포드 계열이야. 왜냐면 또 포드가 마츠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복잡해.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제가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이 제가 복잡하네요. 서스펜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터스 엘란 시절에는 원래 차가 낮았어요. 근데 이게 기아 엘란이 되면서 국내 법에 맞추려고 서스펜션 높이를 높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근데 그 기아제 순정 서스펜션 높이를 가진 차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다 누구나 다 서스펜션 튜닝해서 차를 다시 낮췄는데, 이것이 로터스 엘란보다 더 낮췄어요, 이제는 또.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제가. 어쨌건, 뭐, 이스즈 엔진이 됐던, 근데 이제 물론 이스즈 엔진보다는 이 기아의 T8D 또는 TSD 엔진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은, 블럭이 무려 주철이에요. 캐스트 아이언.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블럭 내구성은 좋겠지만, 엔진이 무거워요. 그래서 원래는 기아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엘란을 초기에 만들다가 이제 후기에는 엔진 블럭을 알루미늄화를 할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왜냐? 망했거든. 98년인가 망했잖아요. 기아 자동차가 사실 참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참 이상한 차들을 많이 만들었죠. 물론 뭐 그게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항상 외국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그때그때 차를 들여다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읊어볼까요? 제 머릿속에 있다는 게 있어요. 마츠다 3발 3륜차, 브리사, 이게 사실 다 뭐 K303, 이거 다 마츠다 차잖아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피아트 131, 132, 뭐 또 푸조 604, 이게 지금 다 기아가 만든 거예요. 지금 다른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그 뜬금포의 끝판왕이 기아 엘란. 이거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기아 자동차 회장님이셨던 김선홍 회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죠. 이게 만약에 회사의 회장님이 순수한
경영진이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차는 그 당시에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회장님의 의견으로 밀어붙여서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회사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큰 기여를 한 거는 맞는데 기여를 2년밖에 못했네. 98년에 망했으니까. 여기서 재밌는 얘기는 98년에 기아가 망하고요, 여러분. 재고차를 50%에 팔았어요. 근데 엘란은 그렇게 안 팔았어. 엘란도 일부 차종은 할인받아 샀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소비자 가격은 2,750만 원이었는데 제값 주고 산 사람은 없을 거야. 처음 몇 명은 있겠다. 자, 일단 그러면 살펴볼까요? 엔진룸을 보시다시피 엔진룸은 자, 여기가 앞 축상이 있어요. 전형적인 FF 방식을 가지고 있죠. 전형적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엔진이 굉장히 앞으로 달려 있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륜구동차의 무게 분배가, 앞뒤 분배가 62대 38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간에는 7대 3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7대 3이면 도대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자, 이걸 보네트를 달았을 때, 자, 앞에서 터져보면 이 앞부분이 저는 이 안에 엔진이 들어있을 거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실루엣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놀랍죠. 이 외형 디자인은 피터 스티븐스라는 영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어요. 멋있어요. 지금 외관을 한번 먼저 봅시다. 어떻게 멋지냐면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이 조금 다소 긴 거, 앞 오버행이 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별로 의미를 안 두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전동식 팝업 라이트에 굉장히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잘 의미를 안 두냐면은 저는 이게 고장나는 차를 너무 많이 봐서 라이트가 내가 왜 라이트 전구도 아닌 라이트 높이를 조절하는데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멋있을까? 물론 그 덕분에 지금 앞부분이 낮은 실루엣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다가도 라이트 내려면 넣을 수 있지 요즘은. 또 보시면 사람 타는 데가 뻥고 솟아 있죠? 그리고 뒤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뒤에 데크가 굉장히 낮죠? 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오리 같은 느낌? 오리? 하여튼 이 뭔가 좀 저희 사브 올드 900 할 때 제가 그랬죠. 왜? 부조화 속의 조화? 그런 느낌이 여기도 또 있어요. 이게 아시아인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탄생할 수 없는 정말 기발한 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기발한 외형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는 안 보여요. 자, 엔진룸을 다시 또 열어봐야겠죠? 자, 일단 제가 좀 이상하죠? 보네트가 일단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파이버 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엘라는 이 당시에 우리가 국산차, 하여튼 국산차, 어지간한 차들, 수입 외제차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다녔던 점이 백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안에 뼈대가 있어요. 자, 그거 궁금하신 분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그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위에 이 파이버 글라스 바디를 다 갖다 얹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외형물이 구조물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1세대 로터스 엘라는 비슷한 방식으로 FR로 만들어서 600kg 정도 나갔어요. 차 무게가 600kg요, 여러분. 티코도 그렇게 못 만들어. 근데 로터스 엘라는 이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1070kg예요. 공차 중량이 다소 맥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70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종되기 직전의 액센트였어요. 단종되기 직전의 액센트가 일반적인 구태에 의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철 이렇게 붙여서 만든 유니바디로도 이 정도 무게를 낼 수 있었는데 경량화 한다고 백본 프레임에 여기 파이버 글라스 썼는데 고작 1070kg야. 좀 맥빠지죠. 엔진 출력은 로터스 엘란이야 어쩌든지 터보 차전이 달렸으니까 우리보다 출력이 세트겠지만은 기아 엘란 시절에는 기아가 발표하기로는 151마력이라 그랬어요.
전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전 동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달려보면 알잖아요. 자, 같은 시대의 경쟁차인 TV론. 아, 그렇다. TV론. 야, 이 당시에는 이거의 최대의 경쟁자가 TV론이었어요. TV론은 2000cc의 TV론도 좀 그 당시 처음에는 좀 여러분 알아주셔야 될 게 그 당시 그 시절이 정확히 말하면은 뻥마력 전성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메이커에서 발표하는 출력을 믿으면 안 되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뻥마력, 그래서 뻥마력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직도 현대 기아차가 뻥마력을 쓴다는 오명을 안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차는 151마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정말 뻥마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보다 발표 출력이 낮았던 TV론이랑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면은 이 차가 져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이겨요. 출발할 때 가볍기 때문에 살짝 앞서다가 쭉 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151마력이라는 이 뻥마력, 정확히 말하면 뻥 출력에 의심이 있었는데 웬걸 그 이후에 기아가 비가토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명은 비가토였어요. 아니 외국에 수출할 때 외국 자료를 봤더니까 129마력이래요. 거기는 그게 맞아요. 딱 체감상에 사람이라는 게 이 차를 타다 보면 출력이 딱 체감이 되거든요. 129마력이면 내가 납득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29마력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151마력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주변인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니 로터스 엘라는 빠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TV론이 그 당시에 1000만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뭐 200~300만원 갔겠죠? 뭐 거의 두 배 가격을 주고 내가 엘라를 왜 사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듦새를 보세요. 이게 만듦새만 딱 봤을 때는 2배가 아니라 한 4배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기아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많았죠. 자, 엔진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기아 세피아 점팔. 이게 엔진과 변속기까지가 세피아 점팔이 정확히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아가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거기서 기아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냐면, 기아가 새로 설계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 제휴하고 있던 마츠다 엔진의 설계를 너무나도 많이 이어받았어요. 그냥 이거 누가 보면 이게 마츠다 후기형 엔진인가?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엔진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볼 때마다 놀라운 게 DHC죠. 직동식이죠. 그리고 여기가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여기다가 디스트리뷰터를 달려그러다가 마지막에 노선을 바꿨다는 게 티가 나요. 디스트리뷰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를 달면서 여기 점화 코일을 넣어서 디스트리뷰터가 없는, 우리가 DLI라고 불렀거든. 디스트리뷰터 리스 이그니션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어제 기억에 여기 울트라 파워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지워졌어. 울트라 파워는 도대체 파워를 얼마나 내려는 거야?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엘란을 제 주변에 90년대 후반이죠. 소유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엘란을 하나 구입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중고로 한 2년 된 엘란을 구입할까 고민했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무엇을 구입했냐, BMW E30 M3를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륜구동차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BMW 1세대 M3를 구입했었죠. 그런데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보니까 전체적인 생산 대수가 1000대 남짓이고 그 중에 200 몇십 대가 수출을 갔는데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엘란이 많았던 거지? 내 주변에 엘란 탔던 사람들 이름을 쭉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그 당시부터 엘란은 워낙 희귀한 차였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엘란 정비를 기아 자동차 사업소 중에서도 시흥에 기아 모텍 엘란반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부품 사러 몇 번 같이 갔던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비도 거기다 맡겼었고, 그 정도면 진짜 희귀한 거지. 전국에서 AS가 한 군데서밖에 못 받았으니까. 자, 이것도 왜 제가 그 생각이 드냐면, 지금 보면은 자, 인테이크 호스가 있잖아요. 인테이크 흡기 호스가 있는데 테이프를 지금 감아놓은 거 보시죠? 이게 지금 뭐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부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보시면 여기 지금 에어플로미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누설되면은 큰일 나요. 정확한 흡기 공기 양 계측이 안 돼서 연소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는 거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라이트 높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 파워 높이 조절하는 건데 이 방식의 라이트에는 다 있어요. 자, 그럼 이 엔진은 특징이 어떠냐? 자, 동시대의 티비론과 비교를 해서 이 엔진의 특징을 얘기해줘. 티비론은 베타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베타라 그래서 뭐 엔진 코드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 티비론 엔진과 비교해서는 자, 티비론 엔진이 훨씬 DOCC다워. 예, 기아 엔진은 제가 늘 말했죠. 기아 자동차의 예전 엔진들은 DOCC임에도, 그러니까 마츠다 계열 엔진의 특징은 DOCC임에도 좀 더 저회전 토크가 두텁고 고회전은 조금 무딘 타입이었기 때문에 뭐 이건 그래도 그나마 마츠다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마츠다 엔진보다는 조금 더 고회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긴 갔는데 그래도 엔진 필링은 티비론이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어 미션 변속기 또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자, 이미 그 시절에 현대자동차 티비론은 케이블 타입 이 링키지 타입 변속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변속 레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아 엘라는 로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동이 현대 거만큼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기아 엘라는 그 당시부터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기아인데 기아를 기아 자동차인데 기아를 잘못 만들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2단이 쫙 정말 급하게 가려고 2단을 넣으면은 1단에서 똑바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삐딱하게 들어가는 느낌.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로터스 엘런의 시프트 봉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프트 레버가 이렇게 차체와 마운트되어 있고 고무로 이렇게 딱 진동을 흡수하려고 고무로 마운트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차들은 거기에 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우징에. 얘는 고무 댐퍼에다 띄워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런 경험도 했어요. 시프트 레버가 막 기어를 딱 바꿨는데 밑으로 푹 빠졌어. 통째로. 기아 엘란으로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로터스 엘란과 기아 엘란을 구분하지 않고 그럼 과연 이 엘란 M100이라는 차가 어떻게 로터스가 어떤 설계를 했기에 자기들이 만들면 전류구동차로 다르다고 주장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야말로 엘란이라는 기아 엘란과 로터스 엘란 구분 없이 도대체 로터스는 어떤 만듦새로 만들었길래 자기들이 만들면 FF도 충분히 스포츠카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엘란은 이 시절의 차치고는 폭대 길이가 비율이 터무니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가 그만큼 앞뒤 길이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차폭은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차폭은 일반 차보다 더 넓고 휠베이스는 말도 안 되게 줄여놨어요. 자,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에요. 휠베이스를 줄여서 휠베이스가 여러분 줄이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진 안정성이 결여됩니다. 그럼 직진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코너링이 원활해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도 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접지력이 네 바퀴가 다 살아있을 때는 코너를 굉장히 경쾌하게 싹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게 또 뭐 엘란이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였죠? 뒤가 털려요. 내지는 엘란 저는 그 전륜구동차가 뭐 급제동을 할 때 피시테일이 온다. 제가 말했잖아요. 피시테일. 예, 물고기 꼬리 치듯이 뭐 피시테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저는 엘란 오너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보세요. 차 폭은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히고 휠베이스는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다는 것은 직진 안정성을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 차의 설계 컨셉트인데 이 차를 보고 이 차는 자꾸 브레이킹 시마다 뒤가 털려요. 원래 그런 차인데 그게 장점인데 그걸 단점이라 그러니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지? 만든 사람은 그거 하려고 하고 타는 사람은 그거 없애려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자 일단은 그 급제동 시의 불안정성은 7대3 무게분배가 제일 커요. 일단 우리가 7대3 무게분배라는 거는 정적인 상태에서 가만히 저울에 우리가 수평 상태에서 놓고 재봤더니 7대3이잖아요. 자 급제동을 하는 순간 거의 20%의 하중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차는 뒤에는 거의 이 차 무게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중을 가지고 뒷바퀴를 접지하면서 브레이킹을 하니 뒷부분이 안정적일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얼라이먼트 세팅도 원래 오리지널 세팅에서는 당연히 로터스가 코너링 머신을
표방하는 회사인데 설마 얼라이먼트를 일반 차량처럼 직진 안정성을 추구하는 세팅을 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속 직진성이 몹시 떨어지고, 반대로 말하면 코너링, 자, 이 코너링도 여러분 우리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영국의 시골 도로 또는 지방 도로를 생각해보면 저속의 꼬불꼬불한 길에서 세팅이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저도 엘란 타고 뭐 고속도로도 많이 가봤지만 시속 200km 정도, 시속 200km 정도로 달리는 속도 영역대에서 이 차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스포츠카 이러면 무조건 납작하고 무조건 막 엄청 고속을 달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거면 BMW나 벤츠를 사셔야 돼요. 이건 그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차를 트랙에서 타본 거는 문막에 옛날에 서킷이 하나 있었어요. 뭐 본격적인 서킷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냥 운전 연습장 정도 되는 데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서킷이 굉장히 저속 코너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 차를 딱 운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전륜구동차인데도 매 코너마다 정말 뒤가 싹 빠져가지고 언더스티어 없이 매 코너로 돌아 나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또 뭐지 그 서킷 없어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나 보다 하는데 증인이 있어요. 예, 준호 형 보고 있죠. 예, 왜 그때 제가 거기서 그 차를 택시를 하게 됐냐면 그 차의 오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엘란이 코너링이 좋다는데 나는 이걸 타니까 맨날 스핀만 해. 그분이 저보다 형이니까 이거 좀 도대체 내 차가 이상한지 한번 봐줘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와 이게 이래서 로터스 엘란이었구나 라고 제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이 차로 스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 이거 스핀 안 할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이 너무 이 조작을 많이 빠른 조작을 요구해요. 자, 빠른 조작을 요구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는 자기가 가진 물건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엘란에 대한 어떤 리뷰들을 잠깐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엘란은 뭐 로터스가 만들어서 뭐 코너링에 엄청 강하고 뭐 코너링에서 그러니까 코너링이 좋다는 이야기를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코너링에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코너링이 좋은 건 맞아요. 잘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전륜구동차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줄이고 요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코너를 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낮은 속도에서 가능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고속은 더럽게 무섭다는 뜻이에요. 2인승 쿠페다 보니까 근데 또 엘란 하면은 이 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또 로망이, 그러니까 사실은 엘란이 이런 차인지 모르고 뚜껑 열려서 산 사람 좀 많을 거야,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데 좀 다소 맥 빠지죠. 수동으로 열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엘란 오너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아저씨 이거 전동탑이에요? 자동이에요? 물어보는데 아니요, 영국인은 이거를 뭐 돈을 아끼려고 수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전동으로 만들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의도되게 수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자동탑을 원하시면 이 시기에 원하는 차가 있죠? 박스타 986을 사시면 돼요. 그건 정말 그럼 독일 차가 뭘 알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80년대에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전동탑이 안 들어가 있죠. 볼까요? 키를 좀 뽑자. 네. 자, 실내를 보면은 저는 뭐 이거 자주 타가지고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앞부분 디자인은 그냥 로터스 엘란 그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 로터스의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스티어링 힐은 좀 개조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기아에 와서 스티어링이 또 로터스랑 달랐으니까. 많은 세월의 변화를 거쳤네요. 여기 뭐 하이패스가 웬 말이니? 예, 도어 트림도 로터스 엘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지네요. 이 디자인이 촌스럽지 않아요. 이거 대단한데? 여기 포켓도 그렇고 마음에 쏙 들어요. 자, 탑은 이렇게 뭐 열어요. 이거 특별한 건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해서, 보통 다른 분들 보면은 차에서 안 내리고 이래가지고 딱 여는데 저는 이게 관절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건 늙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제껴야 되죠? 예, 제껴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열더라? 여기 있다. 아닌데? 박스 사야 될 것 같아.
아, 원래는 창문도 제가 아까 내려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거는 뭐 문을 열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제끼고 예, 탑을 여는데 이 보조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아, 이건 딱 누르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MX5를 너무 많이 탔군요. 저도 주인이 좀 왜 몰라가지고. 저는 저지만은 왜 차주분이 힘이실까? 예,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됐어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 제가 차주분보다 좀 낫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이거 엘란들 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직접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만 내리면 돼요. 저는 그 정도 소셜 포지션은 돼요. 사실 나이가 깡패지 뭐. 저도 지금 직접 해봤어요. 자, 했더니 오! 더 멋있어! 야, 이게 진짜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했어야 되는 걸 왜 이제야 찌시고요? 와, 이 납작한 실루엣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예, 엘란의 디자인은 탑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가 됐군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 뒷부분 뒤 오버행이 짧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뒤에 무거운 게 거의 없잖아요. 무거운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트렁크를 한번 열어놓 봐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뒷부분 차체의 뒷부분의 질량이 낮아서 뒷부분의 관성량이 작아서 얼마나 움직임이 깔끔하겠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자, 트렁크는 역시나 작아요. 근데 그래도 트렁크가 있는 게 어디야. 트렁크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근데 제법 깊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보던 차 중에서 그래도 이게 작은 트렁크가 아닌데 MX5나 이런 것도 작잖아요. 트렁크는 기대보다 커요. 근데 문제는 트렁크 문이 너무 무거워. 아, 여기서 제가 무거워라고 말을 했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주변에 엘란 잠깐만요. 잡소리의 근원이 또 발견됐어요. 원래 그렇다네요. 납득이 되세요? 난 납득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세게 닫아보겠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기아 엘란 정비 전담반에 갔을 때 사고차가 이렇게 문을 떼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우와, 얼마나 무거운지. 야, 이럴 거면 이걸 왜 파이버글라스로 만든 거야? 철판으로 만든 문하고 더 무겁잖아 이거. 어? 그런 제가 말을 했어요. 결국은 이런 게 뭐, 왜냐하면은 자, 이 차의 부피를 봐서 1070kg이 가볍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아마 신기술로 만들었으면은 800kg대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로터스는 왜 엘란을 기아 자동차에 팔았을까요? 예, 당연히 판매에 실패하고 이것을 판 돈으로 로터스 앨리스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로터스 앨리스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팔았어요. 그리고 만든 게 로터스 앨리스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무거웠던 파이버글라스에 정말 너무 후회를 했는지 로터스 앨리스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제 백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베스트업이에요. 베스트업 구조에 파이버글라스를 얹었는데 1세대 앨리스는 로버 K 시리즈 엔진을 얹고 600kg대였어요. 공차 중에. 그러니까 이 새끼들 이거 1070kg짜리 만다 갑자기 600kg로 가고 그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화가 나죠 여러분. 자, 왜냐하면 엘란의 백본 프레임은 다소 지나치만큼 두터운 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철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더 휘어도 다시 필 수 있잖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눌리키면 버려야 돼요. 원상복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로터스 앨리스 초기형들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서스펜션은 놀라워요. 당시로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WC4. 근데 앞 WC4는 사실 뭐
그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SUV들, 예전 SUV들도 다 WC1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WC1이라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듦새를 보면은 굉장해요. 정말 서스펜션을 보면은 아, 이 차가 진짜 영국제 로터스가 맞구나 라고 싶어요. 심지어 뒤쪽도 WC1. 그게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뒤에 WC1은커녕 독립 서스펜션, TV론이 그러고 보니까 듀얼링크라 그래가지고 로우암이 2개 들어간 멀티링크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독립형 서스펜션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엘라는 완벽한 WC1이에요. 양쪽 다. 한번 볼까요? 근데 차를 너무 낮춰놔가지고, 잠깐만, WC1이 맞죠? 맞네요. 원래 출고 당시에는 휠과 타이어가 15인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5인치 그 휠 이름도 있었어. 뭐 독수리의 이 발톱을 뭐 형상화했다 그러면서 205 50에 10, 205 50에 15였던가? 네,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그 뭐 순정 독수리 휠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지금 이런 애프터마켓 휠보다. 예, 하여튼 현재는 16인치 애프터마켓 휠이 끼워져 있고, 브레이크가 딱 보니까 일반적인 뭐 슬라이딩 타입 뭐 이무게에 뭐 우리가 뭐 포퍼트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는 앞브레이크는 아벨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드의 후속 모델인 아벨라의 앞브레이크 디스크를 쓰고, 뒷브레이크 디스크는 카렌스 걸 썼었어요. 카렌스 내지는 뭐 크레도스, 뭐 세피아 이런 거 다 같이 쓰는 거였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속주행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피시테일이 심하다. 이 차는 그 얘기 또 까먹었네. ABS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라 브레이크 디스크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뒤 제동력이 하중은 없는데, 뒤쪽에 하중은 없는 상태에서 뒤 제동력이 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엘란의 오너들이 기아 자동차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내려준 처방은 앞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를 교환해 줍니다. 다시 카렌스 것으로. 뭐 기아 자동차에 가진 게 있으니까. 그리고 프로포셔닝 밸브, 뒤쪽으로 가는 가마 밸브라 그러죠. 프로포셔닝 밸브도 개량을 해서 뒤쪽 제동력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을 한번 합니다. 이 차는 지금 업그레이드 받았네요. 이 차는 그러고 보니까 자동 변속기가 없네요. 저 모든 모델이 수동 변속기로 출고가 돼요. 기아니까 기아가 있어야지. 예, 뒤는 솔리드 타입이죠. 예, 솔리드 타입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로는 이 기아차 이 당시에 나온 뒷브레이크 캘리퍼가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랑 같이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 이렇게 돌려서 캘리퍼를 리터시켜야 되는데 이게 고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난히 이 캘리퍼가 심해요. 이쯤 보고, 이 차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가 아니니까 일단 하체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를 뜨러 한번 가보시죠. 네. 휠베이스가 너무 짧아가지고, 휠베이스가 얼마나 짧은지 겨우 이거 올라가요. 자, 엘란을 드디어 떠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떠봤는데, 우선 딱 보이는 거. 여기 지금 백본 프레임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하고 저기로 백본이 있고, 백본을 엔진을 얹은 다음에 이 백본을 보강하려고 앞에 보강 브레이스, 언더 브레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공장에서부터 낸 건데, 이게 일명 엘란 타는 사람들은 가오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리콜했어요. 이게 특정 부위가 찢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안 찢어진 거 보니까 개선된 가오리를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마츠다 엔진이 블럭은 주철인데 오일팬은 또 희한하게 알루미늄이야. 이게 현대차랑 반대죠. 현대차는 알루미늄 블럭인데 오일팬은 철을 써요. 그쪽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알루미늄 오일팬은 냉각 효과는 좋지만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엔진 블로우가 되는데, 철로 된 거는 어지간히 쳐서는 깨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서스펜션을 살펴봐야겠죠? 서스펜션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아까 제가 외관에서 앞에 낮았잖아요. 이 낮은 외관에
라디에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했거든요. 여기 있어. 라디에이터를 왕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차하고는 너무 달라요. 방식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정비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자, 서스펜션을 안 볼 수 없죠? 자, 여기 로어암, 로어 A암이 있고 어퍼암, 정확하게 A자 형태를 띈 어퍼 A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테빌 활대가 있고 그리고 타이로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철이야. 알루미늄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 자, 여기, 이거 다 지금 파이버글래스 바디가 얹혀져 있고, 여기 백본, 여기 이제 백본이 정확히 보인다. 여기 이게 지금 철로 된 백본이 보이세요? 여기 쭉 뼈대가 와서. 뒤쪽은 더 잘 보여요. 뒤쪽은 백본이, 와, 여기 백본은 앞은 다 덮개 가려져 있고, 뒤에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백본 프레임이 있는데 저 지금 좀 놀란 게 막상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두꺼운 재질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뒤는 조금 제가 했던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WC 본은 아니고 이것도 약간 변형된. 왜냐하면 로어암은 위시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퍼가 위시본이 아니라 그냥 링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쪽과 달리 뒤쪽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로어암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와, 여기 너클 같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너클 보세요. 뒤에 너클 설계가 상당하죠. 그리고 댐퍼에 순정 타입의 댐퍼에 스프링이 얼마나 로어링이 되어 있는지. 이거 전주인 본인이 지금 이거 전차주분을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이 전차주분이 이거 아마 차고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스프링에 끼우는 그 완충제 있죠. 지금 4개 다 끼워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스프링으로 낮춰놓고 또 이제는 반대로 너무 낮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높일 수 있는 고무 완충제를 꼈는데, 그러면은 스프링 레이트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스프링 레이트, 이거 끼면 어떻게 되냐면 스프링을 다시 벌렸기 때문에 이제 완충작용을 스프링이 하는 구간도 있지만 고무가 하는 구간이 있어서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극혐하는 세팅이에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낮춘 거야. 그냥 낮추지 말고 순정으로 하지. 아무렴 철로 된 스프링이 더 강하겠어요? 고무가 강하겠어요? 그럼 이제 서스펜션 설계자의 설계 의도는 저기 달나라로 간 거죠, 지금. 뒤에도 놀라운 거는 뒤에도 스테빌라이저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삐걱거리고 있군요. 스테빌라이저가 여기 고무를 이용해서 아주 옛날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장착이 돼 있어요. 이쪽 부싱이 안 좋군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가 보이시나요? 연료 탱크가, 야, 이거, 자, 연료 탱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차는 우핸들로 설계된 차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평소에 운전자가 우핸들이 있으면 저쪽에 타면 대각선 방향으로 무게가 보상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최악이야. 좌핸들이니까 운전자, 이 차는 태생적으로 그냥 무조건 앞이 무겁고 좌측이 무겁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얼라이먼트는 조정할 수 있는 편심 기구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앞에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고 보면은, 자, 여기에 길이 조절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캠버를 조절할 수 있을 거고, 이쪽 편심을 이용해서 토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여기 지금 색깔을 보면 도대체 언제 얼라이먼트를 잡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앞도 한번 다시 볼까요? 앞은 이게 좀 오묘해요. 앞은 백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백본은 여기에 있고 그 이외에 앞쪽 서스펜션 피봇 포인트는 다시 주물로 보강제가 다시 만들어져 있고, 그 보강제가 다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더 브레이스로 또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피스로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앞쪽이 3피스로 구성이 돼 있고, 로어암은 앞쪽은
예, 앞쪽은 얼라이먼트를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요. 편신 같은 걸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 얼라인 조절하기가 상당히, 예, 캠버는 여기서 조절이 돼요. 여기 보이면 풀어서 쉼을 이용해서, 예, 어퍼암 쉼을 이용해서 캐스터 조정할 수 있고, 이 위치를 조정하면 캠버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예, 이쪽 쉼이 핵심이네요. 이거는 WC5 서스펜션을 이해하지 못한 정비사는 얼라이먼트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 약간의 누유 정도가 있는데,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도 지금, 자, 이 삐거덕거림들은 지금 다 여기가 지금 소리가 나요. 네, 활대 링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활대 링크죠. 요만큼이 지금 활대 링크 볼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잡소리가 나요. 네, 제 차례면 당장 교환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품을 구할 수 있을런지. 이쪽은 안 나요. 그리고 엔진이 지금 얼마나 앞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앞바퀴 축이 여기인데 지금 엔진 오일팬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 차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뭐 전륜 구동차들에서 표준적인 배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정도면 근데 이 차가 25살이라는 나이를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 않네요. 일단 서스펜션의 장교한 설계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차들이랑. 그래서 중고차가 다시 오르고 있대요. 희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일차하고 한국차하고 제일 큰 차이가, 요즘은 뭐 현대기아차도 그렇지 않은데, 배기관 썩는 속도,